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녹화하는 용정은 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격 공세가 지지부진하긴 한데 제가 표제를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달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 이제 반격 공세 국부적인 부분적인 효과 나는 거 그거는 조금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요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질타를 했던 모양입니다. 반격 공세가 2달이 지났다. 2달 넘게 지났다. 그리고 그 반격 공세를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와 자산들을 갖다가 줬는데 지금 이런 자산의 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술을 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런 비판들을 하면서 중점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전 병력에 이제 균등하게 병력을 분산시키면서 중점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중요한 사람들이랑 회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루지니 총사령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나토군 사령관, 그 다음에 나토군 참모총장, 참모총장은 영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회동을 해서 무려 5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점 설정의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의 보급로를 차단시키는데 아마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비판이 됐었고, 그래서 뭔가 좀 전술적인 어떤 그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 연관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규명하기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구역에 중점을 설정해서 거기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 나라가 군사 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중점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2달 넘게 우크라이나가 반격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군도 이제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들 나름대로의 반격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병력을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나 그 다음에 러시아나 서로가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구의 순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조금 옹호하고 싶은 게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중점을 설정해서 특정 구역의 병력과 화력을 집중해서 돌파한다? 이론적으로 맞죠. 그게 이제 근대 전격전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경우에 다른 데서 만약에 어퍼컷을 맞아가지고 빈 곳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병력 밀도가 낮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간단히 2차 대전 때 말씀드리면은 1940년 5월 달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갈 때 사실은 전차 대수는 프랑스가 많았습니다. 3,300대였습니다. 독일은 2,500대를 동원했죠. 그런데 프랑스는 3,300대, 약 3,000대를 독일 국경선에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대를 쭉 일렬을 종대로 이제 세웠다는 이야기죠. 근데 독일은 어떻게 했느냐. 2,500대를 800대, 800대, 800대로 3개의 주먹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숫자가 많은 전차가 일렬로 늘어서 있다 하더라도 주요 지점에 주먹을 만들어서 두드려 팼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바뀌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죠. 맞는데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면은 하르키우 동부전선, 바흐무트 북쪽, 쿠피안스크라고 하는 데죠. 거기에 무려 지금 12만이 동원되어 있다라는 뉴스. 그래서 이게 완편 전력의 1급 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도를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공이 어디로 나올지, 그 다음에 병력 배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그냥 러시아 방어선으로 하나의 주먹을 만들어서 뚫고 들어가는 힘들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쪽 자포로지아에서 멜리토폴을 향하는 그 주공의 축선에 집중하라라는 게 이제 나토군 사령관들의 이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설정했고 지금도 거기에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한방에 이제 펀치가 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한방의 펀치가 이제 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 게 미국과 영국은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해온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자국을 방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영국에 상륙을 했으면 누가 미국에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할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지금까지 근대사회에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 영국이라는 거는 항상 원정군이었습니다. 해외에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는 나라였지 한 번도 자국에서 치고받는 공방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련은 그렇지 않죠. 지금의 러시아라든가.
자국 내 상상 지상전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자기들은 그런 외적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을 그럴 뭐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런 역사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 뭐 나치 독일한테 위협을 받긴 했습니다만 바다사자 작전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나치 독일이 이제 중단했죠. 왜? 그 열악한 해군력 가지고는 대영 제국의 함대와 싸울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공군의 힘만으로 영국을 굴복시키자 하는 게 이제 배틀 오브 브리테인입니다. 거기에 이제 독일 공군이 패퇴하면서 도저히 영국을 침공하는, 거기에 상륙해서 지상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완전히 상실한 그런 역사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영국이 뭐 독일군이 상륙하는 데 대해서 대비는 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중점 설정을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없는, 우크라이나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러시아의 강펀치가 수도 부근에서 자결한다라면 그쪽으로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맞기는 한데, 우크라이나 특수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서방 선진국의 군사령관들이 말하는 게 그렇게 100% 옳지는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 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성적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 서부, 거기에 이제 S-400이라든가 S-300이라든가 다량의 이제 러시아군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모조리 파괴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어서 상륙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 S-300이라 300, 400 하는 사진거리입니다. S-300 하면 300km 날아가는 거, 400이면 400km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 기지를 이제 파괴하면서 레이더 시설도 같이 파괴를 했죠. 그래서 공격 감시 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네보 M 또는 이제 카스타 2E2 뭐 이런 어떤 그 레이더 시설을 갖다 파괴했다. 이게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8월 24일 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크림반도 서부의 상륙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대 규모는 이제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결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런 대규모가 아닙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비할 바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어떤 좀 대내적인 정치적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 공세에서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서방 사회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았죠. 우리가 예산을 통틀어 가지고 너그 나라를 지원해 주는데 도저히 성과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여기에 이 압박을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양계 전선에서 뭔가 좀 과감한 행동을 취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크림반도 쪽을 갖다 치겠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서방의, 특히 뭐 미국, 영국 군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크림반도 쪽에 제2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수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동부, 바흐무트, 그쪽에 이제 전력 투구를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그 군사 고문단의 자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크림반도 쪽은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거기를 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거죠. 곧 라스푸티치가 올 수도 있고, 이번 여름에 뭔가 성과를 내야 추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무기 공연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보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노프 이제 군 첩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면서 이와 유사한 그런 상륙작전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인수 규모의 특공대만 들어갔었는데 가서 이제 1차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한 그런 상태.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중규모, 대규모의 병력이 파견된다면 그 교두보를 갖다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전술을 구사할 거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크림반도 이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요 축선, 그러니까 올해 희우 축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포로지에서 멜리토포로 향하는 주공의 이제 기본 축선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났는데, 드디어 이제 그 지난번에 로보티네를 장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탈환한 것 같습니다. 국기를 개항했고요. 그래서 이 로보티네로부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남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병력은 아마 47기계와 예단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남하를 해서 조만간 아마 더 남쪽으로 메리토폴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로보티네 그 밑에 노브프로코피우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큰 마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탈환을 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조금씩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야, 1차 방어선을 뚫는데 2달이 걸렸다. 그래서 로보티네를 장악했다는 건 1차 방어선이 뚫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차 방어선을 소위 이제 수로비킨 방어선이라고 하는데, 토크마크까지 이제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있는데, 1차 방어선이 가장 병력 밀도,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방어
병력이 많다고 추정하는 거죠. 그거는 뭐 드론을 통해서 대충 이제 정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차 방어선이 뚫리는데 2달이 걸렸다. 그러면 2차, 3차 돌파하는데 각각 2달이 더 걸릴 것인 아닌가. 뭐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은 가장 강력한 수로비킨 방어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2차, 3차까지 도달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이제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2차 방어선까지는 불과 10km밖에 남지 않았다. 10km는 정말 짧은 거리죠. 그 다음에 토크마크, 멜리토폴로 내려가기 위한 궁극의 어떤 교두보, 거점, 그게 토크마크인데, 거기에 이제 제3차 방어선이 걸쳐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불과 20km 내지 22km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하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방어하는 러시아군이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지금까지 1차 방어선 앞에 전초기지, 그 가운데서 굉장히 러시아군이 잘 싸웠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러시아군은 공격은 젬병인데, 옛날 구소련도 마찬가지고, 수비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1차 방어선이 드디어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제, 서로에게 상당히 충격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드디어 뚫렸다.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간의 예비로 있던 47기계화 예단이 주도를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반격 공세를 취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한 예비를 높은 게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82 공중 강습 예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챌린저 2 전차라든가 마르드 장갑차라든가 스트라이커 장갑차인 90대 이상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정예 부대,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최고의 정예 부대가 예비로부터 풀렸다. 그래서 이 부대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타진되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페르송 구역, 남쪽 구역에 있는 부대를 동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만, 그랬다가는 크림 반도가 이제 탈환당할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다시 재배치를 했고, 이번에 76 근위 공수사단, 아마 최고 아마 정예 사단일 겁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그래, 이 부대는 동쪽 쿠피안스크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남서쪽으로. 그래서 조만간 러시아 최고 사단, 76 근위 공수사단,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자랑하는 최고의 정예, 82 공중 강습 예단, 이 두 개 제대가 맞붙을지 모르는, 그래서 군사 마니아들은 지금 현재 가슴이 뛰는 그런 절호의 국면이 올 것 같다는 뉴스가 파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80년 전에 있었던 쿠르스크 전투, 1943년 7월에 있었던 그때 전투와 비교하자면 여전히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죠. 그때도 러시아군, 소련군이 뭐 수백만 발의 이제 지뢰를 갖다가 다 이제 매설 시켜놓고 그냥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뢰를 심어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지금 남방 집단군, 그 당시 만슈타인 원수가 이끌던 남방 집단군의 최선봉, 그러니까 이 SS 장갑 군단이죠. 거기에 이제 3개 사단, 라비슈탄다르테, 다스라히, 토텐코프, 얘들이 치고 들어갈 때 하루에 10km씩 진격이었습니다. 하루에 10km씩. 그래서 라이프슈탄다르테, 그 중에서 가장 선봉에 있었던 라이프슈탄다르테 제1SS 장갑 척탄병 사단은 하루에 제1차 방어선을 갖다 통과하고 2차 방어선 바로 앞에까지 도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교하자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쿠르스크 전에 그 활발한 기동 전력의 활용이라든가 그냥 화끈한 어떤 선박 날리는 그런 것 같은 이제 재미난 현상은 별로 이번 전쟁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야간이면 수로베킨 방어선이 뚫렸다라는 것은 러시아군으로서는 이제 상당한 쇼크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제 쿠피안스크에서도 약간의 이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당 병력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쿠피안스크 북동쪽에 신키프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우크라이나 땅이니까 신키우라고 하는데, 2차 대전 때도 신키프라는 게 굉장히 격전지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국방군 최고의 이제 정예사단, 그로스 도이칠란트 장갑 척탄병 사단하고 소련군하고 붙었던 거기가 신키프인데 거기를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함락됐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키프 방면으로 쳐들어갔던 러시아군의 두 번의 그런 반격 공세가 격퇴당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오늘 들려오는 뉴스고요. 그래서 일단 쿠피안스크에서 상당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러시아군이 기대하는 그런 큰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의 내전의 가능성, 그런 데 좀 점쳐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을 딱 하고 나니까 바로 직후에 굉장히 뉴스가 떴더만요. 프리고진이 죽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대표님의 즉각 요약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러시아 곳곳에서 사기가 떨어지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하극상, 막 이런 사건들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 전선의 장교들을 갖다가 기소를 하는 러시아 군당국이 좀 희한하죠. 그냥 군법 회의에 이제 올리는 걸 갖다가 비밀리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인사 조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야전 사령관들을 계속 기소를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은 굉장히 힘이 빠지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도 반격 공세가 지지부진하다라고 이제 굉장히 회한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죠. 별로 의미가 없는 전쟁을 2년이나 해보고 있다.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이 답답한 거는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고진이 죽는 사건,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수로비킨을 공식적으로 해임했습니다. 수로비킨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사령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주방위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육군인데 공군 쪽에도 상당 재능을 발휘해서 공군의 이제 우주항공군 사령관을 갖다가 역임했다는 것은 이제 상당한 실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군사 블로그 이고르 기르킨 같은 경우도 구속을 시켰다. 그래서 이걸 딱 그렇게 공식화 시키고 나서 프리고진을 죽이는 이런 절차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전히 뭐 프리고진이 살아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 군 당국이 DNA 조사를 통해서 아마 죽은 걸 확인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그너 그룹에서도 아마 죽은 거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천지개벽할 일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죽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죽음이 좀 이제 이상한 게, 몇 달 전부터 프리고진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2달 전에 이제 쿠데타 내지는 반란을 하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 이후에 프리고진이 자기가 뭐 공중폭사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입이 보살이죠. 괜히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바그너 그룹의 수장 1인자, 2인자, 3인자가 모두 같은 비행기에 탔다가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부대통령하고 정 대통령하고 같은 비행기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근데 바그너 그룹도 이런 위험 회피라든가 위기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프리고진하고 그 다음에 드미트리 우트킨이라고 옛날에 이제 목에 이제 나치 문신하고 돌아다니는 놈인데, 이 놈이 이제 군사 담당 총책이거든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병사를 훈련시키는 거, 작전 기동을 투입하는 거 전부 이 사람의 권한입니다. 이 2인자도 죽어버렸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발레리 체카로프, 이 사람은 지금 아프리카 여러 가지 이권사업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 부문을 갖다가 총관리하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근데 1인자, 2인자, 3인자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갔다가 상페테르부르크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탔을까? 왜 같이 다 탔을까? 여기서 굉장한 억측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페스코프 이제 러시아 크레므린 보도관은 서방에서 말한 그런 억측은 다 의미 없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럼 세 사람이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스크바 가서 뭔가 푸틴하고 만났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안전이 담보가 됐다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세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날아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꽝 한 대 얻어맞았다. 아니면은 이게 자기들이 암살당할지 모른다라는 것 갖다가 느끼고 재빨리 세 사람이 이제 급하게 도주하려다 저런 사고를 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사일 발사로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은 그 내부에, 비행기 내부에 아마 폭탄을 아마 장착했던 것 같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사일을 맞아서 공중 폭파됐다면은 뭐 잔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을 건데, 오른쪽 날개, 그 다음에 뒤에 꼬리 날개가 파손된 상태에서 이제 기체가 이제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상당 시간이 걸리죠. 그런 거로 봐서는 이제 내부 폭발이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 있는 승무원들 합해서 열 몇 명이 다 이제 즉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의혹으로 남는데,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이제 군사 블로그라든가 이 문제에 좀 박싱한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아마도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갑작스럽게 비행기를 탔다. 그렇지 않고 세 사람 저렇게 같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륙하자마자 10분 만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밑으로 이제 하강하면서 갑자기 폭발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연 이제 바그너 그룹이 이걸 존속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은 바그너 그룹의 병사들이 이제 아직까지 시체를 묻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위령 탑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령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 놓고 제사 지내는 듯이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춰 놓고는 거기서 오열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푸틴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뭐 이런 걸 발표한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이게 1인자, 2인자, 3인자가 동시에 이제 제거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집단적으로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쿠데타라든가 또는 암살이라든가 각종 테러를 갖다가 집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은 상당히 상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이제 국방 차관이 지금 중동하고 그 아프리카에 바그너 그룹 여러 가지 이권 사업들이 있는데, 시리아에서는 9월 말까지 바그너 그룹을 드러내 달라 이렇게 러시아 당국에 요청을 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에서도 앞으로는 바그너 그룹 말고 러시아 군 당국, 군 관계자가 직접 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얻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이권 사업들, 이쪽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거를 일단 러시아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기관이 대체한다기보다는 결국 분할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이권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결국에는 바그너 그룹이 앞으로 만약에 다른 어떤 대표자가 하나 나타나와서 이제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갖고 있던 그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바그너 그룹을 대체하겠다, 대표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또 이제 암사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힘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푸틴이 만약 이런 식 같으면은 지금 9월 달부터는 아마 대선 캠페인,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내년 3월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황에 큰 차이가 없다면은 아마 푸틴이 다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문가들 지배적인 시각인데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푸틴의 이 사건, 이 테러 사건에 이제 상당한 여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도 이제 푸틴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따랐던 사람. 그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해서 또 푸틴은 아주 야비하게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 상당한 업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제 아주 가볍게 추도의 뜻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공표를 합니다. 악의 눈물이죠. 일단 가장 골치 아픈 세력을 제거했다 라고 하면 안도에 숨을 쉴 건데, 이게 왜 그러면 그때 반란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왜 2달 뒤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미국 CIA 국장 반스가 이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푸틴의 성격이라든가 그 습성을 갖다 계속 추적해 왔는데, 이 사람은 복수를 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이 자기 측근들한테 말한 이야기를 보면은 복수는 요리로 치면 조금 식었을 때 하는 게 더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6월 말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조금 뒀다가 이 바그너 그룹이 조금 이제 이제 별일 없을 것 같다, 안전하다라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제거한 게 아니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스 국장이 아마 이 사건이 나기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분석이나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꽤 오랫동안 연구해 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다른 그냥 군부의 어떤 주요 핵심 세력들은 가만히 있을까? 자기들도 언제 제거당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경제적 이권하고 연결된 그런 프리고진마저 저렇게 무자비하게 살려간다면은 자기들도 언제 제거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어떨 때냐, 핵 단추를 누르자고 할 경우에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러시아 군부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러시아나 구소련의 역사를 볼 때 군부가 하나의 통합된 집합체로서 하나의 엔티티로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부 이렇게 정권이 무너지는데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만, 5.16 군사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집단이 완전히 이제 국채를 갖다 드러내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식이 되면은 소위 이제 푸틴을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따르던 지휘관들, 자기가 언제 제거당할지 모른다고 염려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은 아마 굉장히 앞으로 아마 굉장히 러시아에서 불안한 그랬던 내전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옛날에 스탈린 체제 때 사람들은 마구 학살했던 베리아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아마 그 스탈린이 죽었다고 할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베리아한테, 야, 너가 스탈린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제 충복처럼 따르고 그 사람 이름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놈이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는 겁니다. 스탈린이 죽었다고 하니까. 왜? 자기도 불안했던 거죠. 스탈린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정적들을 제거하고 성가신 인물을 다 제거해 줬는데 지도 언젠가는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보다 스탈린이 먼저 죽었으니까 베리아가
안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결국 프루시초프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말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푸틴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충성하는 이제 군 수뇌부들이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